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송 여사는 평생 착한 며느리, 참을성 많은 아내, 누구에게나 친절한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먼저 인사하고 부탁은 거절하지 않고 누가 뭔가를 요구하면 자기 일이 있어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송 여사님처럼 사람 좋은 분 드물어요. 하지만 정작 송 여사는 밤마다 진통제를 삼키며 베개를 적십니다. 머리는 쿡쿡 쑤시고 가슴은 답답하게 눌립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에서 오는 심리적 통증입니다. 한 번은 이웃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여사님,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우리 손주 좀 봐주세요. 이미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지만 송 여사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네,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고 밤이 되어서야 자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탈진과 과로. 하지만 송 여사는 말합니다. 누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나는 늘 그래왔어요. 반면 정 여사는 다릅니다. 싫은 건 싫다 말하고 피곤하면 거절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남 좋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처음엔 주변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거짓 없이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말합니다. 내 감정도 소중한데 왜 남 감정만 챙기며 살아야 해요? 송 여사의 희생은 가족들에게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음식 장만을 맡기고 손주 돌봄은 기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엄마 힘드시죠?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늘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늘 웃으면서 난 괜찮아,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 중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송 여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선택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대가가 결국 병상 위에서의 고독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요즘도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거절만 하다 보면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 여사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지요. 가짜 웃음으로 관계 유지할 바엔 솔직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죠. 그녀는 지금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이상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참아왔고 맞춰왔고 웃어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감정부터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예의를 지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웃으며 참여하고 남의 기분 맞추느라 자기 기분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은 진짜 노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정 감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이 아닌 삶이 됩니다.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것.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마음이 편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은 나한테 무리예요. 나는 지금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진짜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단 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노년의 가장 소중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여사는 새벽부터 눈을 뜨고 한숨을 쉽니다. 베란다 창문 틈에 먼지가 낀 것 같아 다시 걸레질을 하고 며느리가 남기고 간 쌀포대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생각에 괜히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조금만 커도 짜증이 나고 아파트 옆집 개 짖는 소리도 귀에 거슬립니다.
늙어가니까 모든 게 예민해져요.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사소한 게 다 불편해요. 이 여사는 그렇게 하루를 걱정과 분노로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인사를 안 했다고 기분이 상하고 누가 말끝을 흐렸다고 뒷말을 만들어냅니다. 김 여사가 말끝마다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반복하자 이 여사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예 모임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뭐하러 같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김 여사는 아무 의도도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늘 그렇게 예민할까? 사는 게 피곤하지도 않나? 박 여사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집 천장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며 웃습니다. 며느리가 생일을 잊고 지나가도 애들도 바쁘지 뭐 하며 넘깁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박 여사는 항상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사람들이 박 여사만 보면 마음이 풀리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한 번은 모임 도중에 찬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고 박 여사 옷이 홀딱 젖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시원하네요. 여름에 물벼락도 맞아보고 좋지요.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다시 유쾌하게 바뀌었고 직원도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본 이 여사는 속으로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노년에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고 작은 오해에 발끈하며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늙어서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부글부글 끓는 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내 말에 고개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을 줄 아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 정 여사도 건강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리고도 의사 선생님도 힘드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는 연습. 손주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밥도 안 먹을 때 요즘 애들은 원래 저래 하고 웃어넘기는 연습. 그런 시간이 쌓이며 마음속 짐이 조금씩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병이 안 와요. 병이 와도 덜 아파요. 주변 사람들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남이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표정을 지었든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오래 웃으며 건강하게 삽니다. 늙어서 하루하루를 싸우듯 살 것인가, 웃으며 여유롭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마음 졸이면 하루가 고통이고 한숨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어때라는 말 한마디를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인생이 진짜 행복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법, 그것이야말로 늙어서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나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조 여사는 손수 만든 목도리를 늘 자랑스럽게 두르고 다닙니다. 색이 화려하고 무늬가 독특해서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색은 좀 과하지 않나? 너무 튀어 보여. 순간 조 여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모임에도 똑같은 목도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두른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 여사입니다. 옷을 살 때도 머리를 자를 때도 항상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이런 스타일은 너무 어려 보여? 이 색은 좀 튀지 않을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친구가 뭐라고 할까 싶어 고기 대신 두부를 담고 커피도 3,000원이 넘으면 허세로 보일까봐 그냥 물만 마십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 그것은 마치 매일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윤 여사가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 데이트라도 있어요? 그 말에 윤 여사는 얼른 가디건으로 블라우스를 가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회색 옷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쁘게 입으면 오히려 주목받을까봐 겁나요. 다들 수군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조 여사가 빨간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손녀가 사준 거예요. 내가 워낙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윤 여사는 그날 집에 돌아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받은 노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나이에 안 맞아라며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신발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신발을 꺼내 신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노란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윤 여사님 얼굴이 환해 보여요.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늙었다고 조용히 있으라 하고 나이값 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노년에라도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임에서 조 여사는 요즘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글씨 하나 쓰는데도 감정이 담겨요. 내 글씨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거에서 뭐해요? 조 여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나이니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돈 벌고 애 키우느라 몰랐던 내 취향을 이제야 찾은 거지요. 주변의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늙어서 치마를 입으면 왜 이 나이에 꿈이냐 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 나간다고 말립니다. 연애라도 시작하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기준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늙어서 가장 중요한 용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용기입니다. 그 길이 혼자일 수도 있고 튀는 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 인생입니다. 조 여사의 빨간 구두처럼 윤 여사의 노란 운동화처럼 이제는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걱정은 백해무익이니 걱정 그만하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 여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더 바빠집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몇 시였더라? 손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혹시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끝도 없는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배가 쿡쿡 쑤시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엔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긴장성 두통, 의사는 말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강 여사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걱정으로 잠을 잃고 걱정으로 병을 만듭니다. 모임에 나가도 화제는 늘 비슷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집 손주는 자꾸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를 안 해요.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녀는 그렇게 타인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자기 일처럼 걱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고 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혼자만 밤새 고민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요즘 좀 차가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은 놀랐고 며칠 뒤 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지 어머님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강 여사의 걱정은 근거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 하나가 그녀를 밤새 울게 만들고 몸까지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정반대입니다.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나? 가 그녀의 좌우명입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쳐도 다음에 잘 보겠지 하고 남편이 짜증을 내도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회사에서 일이 꼬였어라며 투덜거릴 때도 박 여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밥은 먹었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덕분에 웃었어.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건강, 미래, 돈,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바꿀 수 있다면 세상에 병원도 약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결국 백해무익입니다. 마음만 지치게 하고 머리만 아프게 만들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걱정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지금을 놓치게 합니다. 김 여사는 몇 년 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재발할까봐, 통증이 올까봐, 항암 부작용이 올까봐.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다른 한 환자는 달랐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매일 웃고 병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심지어 병원 옥상에서 운동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 환자는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얻는 게 없더라고요. 대신 오늘 하루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무언가가 탁 하고 마음에서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걱정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자문했고 없으면 그냥 털어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안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노년은 이미 짊어진 짐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상 속 걱정까지 얹으면 인생은 주저앉고 맙니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걱정은 시간의 낭비이고 감정의 소모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웃고 있는지, 오늘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인지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편한 노년입니다. 걱정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일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말끝마다 감사가 묻어납니다. 걱정은 마음의 독입니다. 마음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에 집중하는 것만이 해독제입니다. 5번째는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모임만 나가면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끌고 나타나고 손목엔 반짝이는 금시계가 빛납니다. 점심은 항상 본인이 계산합니다. 나중에 다 계산해요.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모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해외 주식으로 꽤나 성공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박 회장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잠이 안 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말없이 웃기만 하던 박 회장이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연락이 뜸하고 아내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넓은 집 안에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거실에는 최신형 TV가 있고 주방엔 비싼 와인이 가득하지만 함께 나눌 이가 없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반면 이 여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연금도 기초연금 외엔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가장 크게 웃고 사람들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 생일이면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파티를 열자고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밥 지어들고 달려갑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요? 이 여사는 말합니다.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게 더 부자 아닌가요? 한 번은 이 여사가 병원에서 허리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노화로 인한 협착증이 있었고 몇 주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돌아가며 간식을 사오고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누워도 올 사람이 없을 텐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늙어서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며 입을 옷과 먹을 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외로움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고급 소파에서 혼자 앉아 TV를 보는 것보다 낡은 의자에 앉아 친구와 웃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냉장고에 스테이크가 가득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외로운 냉장고입니다. 이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매달 마지막 주가 제일 좋아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땐 다 같이 모여 밥 먹거든요. 누가 뭘 사오든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함께하는 시간, 나눌 수 있는 말,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박 회장은 요즘 가끔 묻습니다. 같이 국밥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고급 식당보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돈은 예금 통장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늙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인생을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눔에서 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피어나며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먼저 챙기십시오. 그 여유가 여러분을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늙으니깐 잠이 없어졌어. 하루 4시간만 자면 됐지 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누구랑 얘기 안 한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반찬 귀찮아서 김치에 밥 비벼 먹고 말지. 그게 제일 속 편해. 이런 생활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매일 반복되는 이 5가지 나쁜 습관은 당신의 수명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인 5가지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지속하는 습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윤미자 씨는 잠이 아까워서 못 자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 45시간 자는 것이 당연했고 그게 부지런함의 증거라 믿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장 보고 아침밥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자는 시간은 늘 뒷전이었고 하루 24시간을 쪼개 쓰는 삶을 수십 년간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몸이 슬금슬금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60대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고 기억이 끊기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날은 딸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혹시나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했고 결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수면 결핍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면을 회복하지 않으면 5년 내로 인지 장애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방식이 결국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윤 씨는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고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가슴은 조이고 만성 피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이제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된 수면 무시 습관이 뇌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이젠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지속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깎아내는 자의 행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복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생존의 핵심 조건입니다. 잠을 줄인다는 건 곧 도화를 촉진시키고 뇌세포를 자갑하게 모드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비명을 지르며 혈압은 통제불능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은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부르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에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 조기 치매까지 겹치면 삶의 질은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아까워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사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건강입니다. 짧게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래 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망가진 몸은 고치기도 어렵고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윤미자 씨는 이제 모든 일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움직이지 않고 밤 10시 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수면을 우선순위에 둔 지 1년, 지금은 낮에도 덜 피곤하고 기억력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아까워하던 잠이 내 삶을 되살리고 있어요. 이제는 잠이 제일 귀해요. 잠을 줄이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태워가며 하루를 버티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이 반복된다면 지금 당장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뇌가 먼저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두 번째 생활 습관은 항상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72세 이정혜 씨는 은퇴 후부터 이제는 좀 쉬자는 생각으로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엔 여유 있는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점심 먹고 TV 보며 눕고 저녁 먹고 다시 누워 자는 반복된 일상. 하루에 걷는 거리는 집안 화장실까지가 전부였고 이정혜 씨는 그것을 편안한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저릿했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땐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아침엔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쥐가 났나? 생각하며 주물렀지만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점점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겼습니다. 이정혜 씨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쉬기만 했을 뿐인데 자신의 다리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입원 중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누워만 있었으면 폐색전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입원 후 이정혜 씨는 매일같이 주사로 혈전을 녹여야 했고 다리는 붕대로 감싸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한때 건강했던 자신이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축받으며 겨우 몇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망가뜨렸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던 게 죄가 됐어요. 항상 누워있는 습관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압박하고 혈액의 흐름을 끊고 근육의 기능을 서서히 죽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누워있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생명을 유지시키는 순환 시스템을 멈춘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만 멈춰도 근육은 빠르게 약화되고 관절은 굳으며 혈관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래 누워 지내는 사람일수록 하지정맥류, 심부정맥 혈전, 폐색전증, 근감소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몸은 써야 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세포는 나는 필요 없나 보다라며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몸에 갑작스럽게 힘을 주면 심장은 감당하지 못하고 혈관은 터지며 뇌는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그러니 쉬는 게 건강이라는 말은 적당히일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정혜 씨는 퇴원 후 침대 옆에 운동화를 두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엔 5분 걷고 숨이 찼지만 지금은 마을 주변 공원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처럼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살기 위해 걷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누워있는 그 습관, 당신의 몸을 조금씩 죽이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건 필요하지만 영원히 눕는 건 결국 병원 침대 위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세 번째 생활 습관은 깊은 외로움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5세 문정혜 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15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집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먹고 싶은 때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생활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도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적막을 견뎠습니다. 연예인이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드라마 속 인물이 울면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어느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어느 날부턴가는 TV를 켜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그렇게 문 씨의 표정은 굳어갔고 목소리는 작아졌으며 하루하루는 무색무취한 시간으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몸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욕이 급격히 줄었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쁜 날이 많아졌으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병원을 찾은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치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문정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왜 우울하단 말인가요? 울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무감각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문 씨는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하루를 넘기는 자신을.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방치하면 그것은 서서히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조용한 독이 됩니다. 깊은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면역력은 무너지고 장기 기능은 약화되며 뇌신경회로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소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외로움이 익숙해지는 순간입니다. 익숙한 외로움은 자기를 파괴하면서도 자각을 못하게 만들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고립된 감정 상태는 사람을 점점 무표정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런 목표도 기대도 없는 기계 같은 삶으로 몰아갑니다. 문정혜 씨는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도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해 아침 라디오 체조를 시작했고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림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그녀를 되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멍하니 지나가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거죠. 혼자 있는 삶이 무조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고도 무시하는 삶은 분명 생명력을 깎아먹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을 먹으면 회복되지만 마음이 병든다는 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오는 감정의 고립입니다. 지금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누굴 만나기도 귀찮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을 배웁니다. 생명은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부터 비로소 회복은 시작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네 번째 생활 습관은 항상 마른 반찬 위주의 식사 습관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6세 김옥자 씨는 20년 넘게 밥상에 변변한 반찬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간장에 절인 멸치, 조미김, 깻잎장아찌, 시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밥상.
김 씨는 이 나이에 고기 먹으면 탈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반찬 한두 가지에 밥 한 공기로 끼니를 때워왔습니다. 가끔 국이 있어도 맹물에 가까운 된장국이었고 채소는 나물 무침조차 귀한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먹어도 몸이 견뎌냈습니다.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며 몸이 하나둘씩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러움, 이유 없는 두근거림, 손발 저림이 계속됐고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중증 빈혈, 단백질 결핍, 칼슘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뼈가 무너지고 있고 근육은 이미 많이 소실됐습니다. 김 씨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밥을 먹었고 끼니를 거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안 먹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 김 씨는 단백질 수치가 어린아이보다 낮았고 비타민 B12, 철분, 칼슘 수치는 거의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낙상 한 번의 대퇴골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충격은 컸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식사 잘 챙기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챙긴 건 배부름이지 영양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반찬만으로 채워진 식사는 외형만 음식이지 몸에 들어가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식습관이 김 씨의 뼈와 혈관, 근육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체력은 떨어지며 낙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마른 반찬은 대부분 염분이 많고 조리 과정에서 영양이 파괴되기 쉬우며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 공급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서서히 죽어가는 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단순히 피곤하고 힘든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하나에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장기 기능도 서서히 저하됩니다.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조절 능력까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는 노화가 아닌 명백한 영양 결핍 증상입니다. 김옥자 씨는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두부, 생선, 달걀, 삶은 닭고기 같은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추가했고 브로콜리와 시금치, 고구마 같은 채소도 함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덜 피곤했고 손발 저림이 줄었으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습관이었지 건강한 식사는 아니었더라고요. 항상 마른 반찬 위주의 식사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당신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몸은 굶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몸을 조금씩 말라 죽게 만드는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먹은 음식이 내 몸을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병드는 삶을 막는 건 지금 당장 바꾼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5번째 생활 습관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심함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이화순 씨는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식사, 자식 빨래, 손주 간식, 시부모 약 챙기기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품 하나 살 때도 가장 싼 걸로 병원은 꼭 아플 때만 갔고 본인의 건강검진은 5년째 미룬 채 살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끄떡없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실제로 어디가 아파도 대충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해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고 결국 급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강 내 진행된 암입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되었고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이화순 씨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으셨어도 2년 전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병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남만 챙기다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후회됐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와서야 비로소 내 몸도 챙겨야 했구나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버겁고 체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직장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병실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제야 문득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았더니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게 되었구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심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자 조기 사망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된 방치, 반복된 무시, 쌓여온 스트레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질 뿐입니다. 괜찮아라는 말로 덮은 통증은 절대 괜찮지 않았고 바빠서 못 갔다는 병원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나중에라는 말로 자신을 미뤄둡니다. 나중에 병원 가고 나중에 운동하고 나중에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돌볼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손목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의 시작이었고 소화불량은 위암의 첫 신호였으며 만성 피로는 심장 기능 저하의 경고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화순 씨는 병실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만 말하던 지난 수십 년이 참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니 이 몸도 이제 포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이 말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 속에서도 고립되고 병들고 외롭게 사라집니다. 조기 사망의 진짜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무심함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챙기고 더 아끼고 더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몸과 마음은 오직 당신의 관심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은 끝이 없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일, 스트레스를 담아두고 해소하지 않는 성격, 항상 화를 억누르며 사는 태도, 폭식을 반복하는 식습관, 과한 소금 섭취, 만성 탈수 상태, 햇볕을 아예 쬐지 않는 실내 생활,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는 태도까지 모두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괜찮겠지라는 말로 넘겼던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의 시한폭탄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십시오. 바꾸는 만큼 수명은 늘어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모두가 무병장수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을 인생의 후반전에 서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집도 사람도 건강도 다 잃습니다. 은퇴했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노년,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젊을 땐 체력으로 버텼고 직장에서의 지위로 사람들에게 대접받았지만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몸은 예고 없이 망가지며 돈은 아무리 아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괜찮겠지 하며 방심한다면 무서운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착하게 순하게 살아선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년은 약자에게 잡이 없는 시대입니다. 독하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 노년에 독해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착하게만 살면 병들고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칠순을 넘긴 김정순 씨는 평생 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폭언을 들어도, 자식이 돈을 빌려가도,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래, 괜찮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돼야 가족도 평화롭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 15알의 약을 먹으며 지냅니다. 돌보는 가족 하나 없이 혼자입니다.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자식이 왜 안 오나요? 정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어. 다 해줬으니 더는 나한테 할 게 없는 거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산 세월, 결과는 병든 몸과 외로운 노년뿐이었습니다. 68세 이모 씨는 평생을 천사표로 불렸습니다. 다툼이 나도 먼저 사과하고 밥값도 늘 본인이 냈으며 부탁 하나 거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상황은 처참히 변했습니다. 입원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 못 가라는 무성의한 말만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베풀었던 친구조차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끝까지 챙김받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에 착하게만 살면 반드시 병듭니다. 불편한 감정을 참고 참다 보면 분노와 스트레스가 내면 깊숙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불면증, 위염, 고혈압, 관절염 같은 병이 차례대로 몸을 갉아먹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착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 있습니다. 노년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자식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저 사람은 뭐든 들어준다고 이용만 할 뿐입니다. 고마움을 기대했다면 착각입니다. 착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 존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게만 산 사람은 외면당하고 결국 병원에서 쓰러져 봐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무섭도록 잔인합니다. 예의 바른 어른은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다, 잔소리 많다, 눈치 보이게 한다는 뒷말만 듣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참고 넘어가면 그 모습은 존경이 아닌 무시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말 못해. 그냥 쓰고 버려도 돼. 이것이 사람들이 착한 노인을 대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고 싫은 건 싫다고 외칠 수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착하게만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독하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삶을 방어하는 게 독함입니다. 그리고 그 독함이야말로 당신을 병에서, 무시해서, 외로움에서 구해낼 유일한 무기입니다. 노년엔 더 이상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착함을 버리고 독함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단단하고 냉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칠순을 넘긴 박영호 씨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월세 수입이 나오는 작은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사업이 어려워진 둘째 아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게 해달라 했고 박 씨는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부터 자식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설날에도 찾아오지 않고 병원 갈 일이 있어 연락을 해도 바빠서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 있을 땐 매일 전화하더니 건물 팔리고 나선 전화 한 통 없다. 가족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야. 또 다른 사례, 73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적금과 보험으로 꽤나 단단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주변 이웃과 가족도 그녀를 늘 인품 좋은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비와 요양비로 목돈이 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만 병원 좀 덜 다니시면 안 되냐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손주는 할머니는 돈만 쓰고 우리한텐 남는 게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만 내심 그 말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돈이 줄자 인간 취급도 줄어든 것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고 재산이 줄어들면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무시가 담깁니다. 그런 돈도 없어? 병원비 좀 미리 준비하지 그랬어. 이런 말이 평범한 일상에서 쏟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존재감도 사라집니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시당하는 현실입니다. 작은 부탁을 해도 이 나이에 왜 이런 걸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병원 예약이 밀려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관공서에서는 서류 한 장도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다리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마저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 진료는 VIP급으로 바뀌고 가족은 안부 전화를 먼저 합니다. 손주는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는 웃으며 밥을 챙깁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병원도 가족도 이웃도 한 발짝 물러섭니다. 사람은 안 변해도 돈에 따라 사람의 태도는 바뀝니다. 결국 노인의 인격은 통장 잔고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내 노후 자산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삶이다. 그 한마디가 노년의 품격을 지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련과 감정은 내려놓고 냉정함을 택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보다 자산을 먼저 평가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착한 얼굴, 인자한 성격, 헌신적인 태도, 그 어느 것도 돈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평생 베푼 사람도 외면당하고 병든 노인 하나로 취급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단단히 무장한 사람만이 존중받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의 돈과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약해지면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73세 고미자 씨는 동네에서 마음 약한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누구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했고 자식들에게는 늘 먼저 용돈을 챙겨주며 나는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며 신용대출을 부탁했고 보증을 서달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산이었습니다. 자식은 도산 후 연락을 끊었고 고미자 씨는 노년에 본인 명의의 집까지 경매로 넘기고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냐며 혀를 찼지만 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했어. 거절 한마디만 했어도 안 이랬을 텐데.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세 최규환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 좋기로 소문나서 이웃들의 온갖 민원도 직접 나서서 처리했고 경비원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한 입주민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도 내가 뭐 어쨌냐며 도리어 화를 냈고 심지어 기환 씨를 늙은이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동대표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다 참아주고 웃어 넘겼던 것이 오히려 만만함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노년에 약해지면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 엄마는 거절 못해라는 걸 알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조금만 도와줘라는 말은 결국 모든 걸 내놔라는 뜻이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면 공짜 노동을 시키고 말이 없으면 이용 대상으로 삼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은 끝없이 빨아먹힐 뿐입니다. 이용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달라, 병원 좀 같이 가달라, 통장 좀 맡아달라. 그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편리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만만하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무섭습니다. 노인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노인을 노리고 사기도 노인을 우선 공략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절을 못하고 의심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여전히 착하고 순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다 인생 통째로 빼앗깁니다. 노년에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합니다. 거절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작은 부탁도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대담해집니다. 참지 말고 말하십시오.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다고, 하기 싫은 건 못하겠다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은 당신을 도구로만 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은 자기 주장이 있는 어른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노인, 자기 경계를 지키는 노인,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노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졌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강한 태도가 곧 존중을 이끕니다. 노년은 생존의 시기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착함이 아닌 냉정함과 단호함이 지켜줍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건강, 돈,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약해지면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는 만큼 세상은 당신을 이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 되면 등골이 휘기 때문입니다. 72세 백순자 씨는 동네에서 천사 같은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하면 몇 시간이든 버스를 타고 손주를 봐주러 달려갔고, 며느리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 통장 잔고를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건넸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순자 씨는 허리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에 골다공증까지 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자식은 바쁘다며 요양보호사 하나 붙여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백 씨는 입원 중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돌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가족이었고 지금은 짐이구나. 또 다른 사례. 69세 윤재만 씨는 마을 회관의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누구네 집 전구가 나가도 무거운 짐이 생겨도 회관 청소가 필요해도 늘 윤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누구 부탁도 거절 못했고 항상 내가 할게요가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고 일을 그만두자 그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즘 윤 씨는 힘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며 뒷담화를 했고, 누군가는 예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요즘엔 뭐 하나 못 도와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노년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등골이 휘게 됩니다. 착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결국 모든 책임과 수고는 그 사람 몫이 됩니다. 주변은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건네고는 더 많은 걸 기대하며 손을 뻗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에서 시작되지만 어느새 인생의 무게까지 대신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도와준 만큼 돌려받을 거란 기대는 환상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해주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노년의 등골이 휘는 진짜 이유는 노동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헌신, 멈추지 못하는 배려, 무한한 책임감이 원인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건강과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시간도 돈도 체력도 끝없이 소진됩니다.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못하고 한 번도 거절 못하고 살면 나중엔 자신이 빈껍데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좋은 부모, 좋은 시부모, 좋은 형제자매로 살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감당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되레 불편함을 느끼면 왜 갑자기 저러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주지만 당신이 더 이상 제공할 게 없어지는 순간 관심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던 시간은 그들에게는 편리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에 예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체력, 돈은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거절해도 괜찮고 조금 불친절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삶은 생존입니다. 웃으며 이용당하지 말고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존중도 따르고 배려도 돌아옵니다. 희생은 존경을 부르지 않습니다. 독하게 선을 긋는 용기만이 무너진 등골을 세우고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게 해줍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 되면 등골이 휘기 때문입니다. 착한 얼굴, 친절한 태도 다 들어주는 마음은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냉정함이 곧 생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욕먹을 각오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나기남 씨는 퇴직 후 가족과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며 희생해 왔지만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며 보증만 서달라고 요청했고 기남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고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손주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날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식이 부탁하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니 너무하네라며 뒷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기남 씨는 말했습니다. 욕은 먹어도 괜찮다. 인생은 내 거니까. 또 다른 사례. 71세 윤영순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헌신했기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큰딸이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해줘야지 누가 해줘? 라는 말에 윤 씨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번엔 안 돼. 나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대노했고 사위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다녀왔지만 이후로 가족 모임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래도 손주가 먼저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 먼저 살아도 돼.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냐. 노년에 욕을 먹는 일은 두렵습니다.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쁜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이 참고 양보하고 결국 모든 걸 내어줍니다. 그러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욕먹을 각오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 건강을 지키는 일, 돈을 지키는 일, 존엄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불만이 따릅니다. 왜 그렇게 변했냐?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하냐는 식의 말들이 날아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 다시는 내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좋은 사람일 땐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기 것 지키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욕먹을 용기가 없어 결국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자식이 요구하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으로 통장을 열고 친구가 부탁하면 싫단 말 못하지 하며 희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준 뒤엔 병든 몸과 빈 지갑만 남습니다. 욕먹는 것이 두려운가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것을 못 지키고 후회하는 노년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결심, 내 시간과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태도,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릅니다. 그 반발을 감당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타인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끝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용기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욕을 감수하는 용기, 외면을 감내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용기가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얼굴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선 결국 나를 버리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욕먹을 각오 없이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는 순간에만 당신은 진짜 자신의 편이 됩니다. 그 욕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온전히 지켜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늦지 않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호함과 독함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 정모 어르신은 평소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피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자꾸 주저앉게 되어 외출을 줄였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으며 다시 걷기까지 수많은 재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 힘만 있었어도 이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5세 김모 어르신은 혼자 시장을 다녀오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 한가운데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지나가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며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이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전부터 자꾸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그냥 넘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고 어르신 역시 그때 다리 운동만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리 힘 하나 부족해서 인생 전체가 멈춰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신가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요즘 걷는 게 무섭고 자꾸 넘어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다리 상태로 5년, 1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 있으신가요? 다리 힘은 절대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방치라는 이름의 습관이 서서히 다리를 망가뜨리고 결국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 힘을 되살릴 수 있는 단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힘 빠지면 인생도 주저앉습니다. 다리 힘 살리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체중 관리를 하면 무릎 부담이 줄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는데 가장 큰 암살자는 바로 체중입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의 2배, 때로는 3배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며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체중이 단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대 3kg까지 증가합니다. 그 말은 체중이 5kg 늘면 무릎은 15kg의 짐을 더 얹고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무릎에 벽돌 한 장씩을 매달고 걷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원인 중 상당수가 이 과도한 체중으로 인한 압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은 줄고 대사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도 어렵고 한번 찐 살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무릎은 소리 없이 부서져 나가고 관절 사이 연골은 마모되어 비명을 지릅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걷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 근육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체중 관리가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리의 생명선을 지키는 최우선 조건인 이유입니다.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여성 환자 10명 중 7명이 과체중 이상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살이 쪘다고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파괴자라는 이름표를 단 재앙입니다. 실제로 살을 빼기만 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체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도 예전처럼 걷는 느낌은 되찾기 어렵고 수술 후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보다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살을 빼면 다리 근육이 제 기능을 하게 되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어 운동도 수월해집니다. 결국 체중 관리 하나만으로도 다리 힘이 되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9세 박순자 어르신은 체중이 83kg까지 늘어나면서 무릎이 퉁퉁 붓고 걷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계단은 고사하고 마당 한 바퀴 도는 것도 숨이 차서 남편에게 나 이제 못 걷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고 했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어르신은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나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식단부터 완전히 바꾸고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였으며 매일 저녁마다 집 앞 놀이터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내 다리 힘은 내가 살린다는 각오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11kg를 감량하고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상태를 다시 확인하자 의사가 아니 이건 수술할 무릎이 아닌데요? 라며 놀랐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가면 늘 다이어트 자랑을 하셨고 어느 날은 간호사가 어머 다리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자 깜짝 놀라며 예쁜 다리 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순자 어르신은 체중 하나로 인생을 되찾았고 지금은 지역 건강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전도사로 활동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무릎 지키는 첫걸음은 살 빼는 것이라며 당당히 외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단 몇 칸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차고 무릎은 덜덜 떨리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일상이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리 근력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결국 고립감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삶 전체가 멈춰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이 다리 근력을 살리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지에서 걷는 운동은 물론 중요하지만 평지에서만 걷는 것으로는 무릎 주변의 깊은 근육까지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언덕을 오르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까지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근육 전반에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근육이 늘어나며 힘을 견디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언덕 하나만 잘 활용해도 헬스장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다리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골절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심하면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한 번이 병상생활 10년으로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다리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언덕을 오르내리며 다리에 자극을 주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72세 이영숙 어르신은 몇 해 전까지 무릎이 아파서 마트에 가는 것도 남편 손을 꼭 잡고 겨우겨우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물이 차서 운동은 무리라며 가능한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집에만 있으니 체중은 늘고 마음도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작은 언덕 오르기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다리 힘을 기르기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집 근처 공원에 있는 완만한 언덕길을 하루에 딱 3번씩만 오르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중간에 주저앉기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무릎 통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에는 남편보다 먼저 앞장서서 마트를 돌아다니며 쇼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언덕길을 오르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손녀가 할머니 다리엔 엔진 달린 거 아니에요? 하며 깔깔 웃는데 이영숙 어르신도 같이 웃으며 가끔은 로켓 같기도 해라며 허리를 쭉 펴고 자랑스레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덕길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인생 언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좌식 생활을 줄이고 자주 서 있으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좌식 생활이 일상이 되면 다리는 무섭게 약해집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방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나서도 다시 앉아 쉬게 됩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다리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다리 근육은 위축되고 혈액순환은 더뎌지며 무릎과 발목 관절은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어설 때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넘어질까 불안해지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좌식 생활은 마치 다리 힘을 서서히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다리 근육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은 움직임이 없으면 금세 기능을 잃고 이로 인해 무릎과 고관절의 지지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약해진다기보다는 쓰지 않아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지 않으면 다리는 스스로 무게를 견디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앉는 습관은 편하지만 그 편안함이 결국 두 다리를 절망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주 서 있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힘은 살아납니다. 굳이 운동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씩이라도 자주 일어나 집안을 걷고 TV를 보면서도 서서 다리를 흔들고 설거지나 청소할 때 한쪽 발로 잠깐씩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는 살아 움직입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고 중립 상태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은 자극을 받고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그것이 근력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부종과 저림 증상까지 따라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 감각이 무뎌지면 넘어진 후에도 통증을 인식하지 못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의 원인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리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입니다. 그 뿌리에 지나치게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4세 김정숙 어르신은 하루 대부분을 좌식 생활로 보내며 무릎이 자주 붓고 다리가 저려오는 증상을 2년 넘게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고 약만 타다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를 듣고 앉지 말고 일어나 움직이라는 말을 들은 후 작심을 하고 집안에서 서 있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TV를 볼 때도 바닥에 앉지 않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며 드라마를 시청했고 세탁기 돌아가는 30분 동안은 문고리 잡고 스쿼트 흉내를 내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엄마 TV 보면서 왜 서 있어요? 하며 놀랐지만 어르신은 꿋꿋이 서서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다리 저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놀랍게도 마트 장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혼자 집까지 거뜬히 올라갔고 이를 본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 무슨 영양제 드세요? 하고 물어보자 김정숙 어르신은 깔깔 웃으며 의자 안 먹고 서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유쾌한 한마디에 주변 아주머니들이 모두 웃었고 그날 이후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김정숙 자세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정숙 어르신은 하루 3번 알람을 맞춰두고 서기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며 앉는 건 쉴 때만 하는 거지 살려고는 일어서야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다리를 살리고 일상을 되찾은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 어르신입니다. 네 번째는 방바닥에 앉아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가장 조용한 시그널 중 하나는 스트레칭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으려는데 무릎 뒤가 당기고 발끝이 저릿저릿하며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다면 이미 다리 근육은 굳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하루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고 관절 가동 범위도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 기능은 퇴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입니다.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쭉 뻗은 다리 위로 상체를 살짝 숙이며 종아리부터 허벅지, 햄스트링 그리고 골반까지 한 번에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 동작 하나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경직된 근육이 풀리며 관절 주변에 피로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하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고 평소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던 당김이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허벅지 근육과 무릎 뒤쪽 인대가 짧아져 생기는 비정상적인 압력입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이 인대와 근육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무릎 관절은 마치 바퀴가 녹슨 것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삐걱이기 시작한 관절은 통증을 동반하며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결국 다리에 힘을 싣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됩니다. 방바닥에서 하는 스트레칭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앉기만 하게 되고 움직이는 시간은 줄어들며 다리는 본격적으로 퇴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릎 아래 근육은 활동량이 줄면 혈류가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말초혈관 질환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 질환이 다리 힘을 완전히 앗아가고 침대에서 누워보내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펴고 매일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발끝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열리고 그 변화는 일상 속에서 확연하게 체감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유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리의 회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문인자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오랫동안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등산을 간다고 해도 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라며 늘 거절하셨고 자식들은 점점 걱정을 하며 병원 수술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다리 쭉 펴기 스트레칭을 접하고 이거라면 나도 하겠네 하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불을 걷고 방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는 걸 시작으로 하루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허리도 안 숙여지고 발끝은커녕 무릎도 못 펴서 한숨이 나왔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어르신을 보며 할머니, 다리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하자 문인자 어르신은 깔깔 웃으며 스트레칭 했더니 다리 길어진 기라라고 말해 가족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동네 뒷산도 오르내리며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활동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문인자 어르신은 다리 쭉 펴기 하나로 인생이 다시 폈어요 라고 자랑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스트레칭 전도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다리를 살리고 그 다리가 삶을 다시 걷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계단 오르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생깁니다. 계단은 단순한 오르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근력을 시험하는 잔혹한 고개이자 다리 건강을 지켜내는 최고의 운동기구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 몇 걸음은 괜찮지만 금세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피하고자 엘리베이터만 찾는 순간부터 다리 근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피하는 습관은 곧 도우의 다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으로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근육층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무릎 앞의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 관절을 압박하던 통증이 줄고 일상 속 걷기나 일어서기 같은 기본 동작이 눈에 띄게 편해집니다. 게다가 계단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심폐기능도 강화되어 몸 전체의 활력까지 되살아나는 이중 효과가 나타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매일 반복되는 편한 생활 속에서 다리는 급속도로 무력해집니다. 자동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리모컨만 누르며 생활하는 사이 다리의 존재는 점점 더 잊혀집니다. 그러나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그 잊혔던 다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한층 오르는 것도 고역이지만 몸이 적응하면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단해진 다리는 넘어질 걱정을 줄여주고 자신있게 걷게 만들어주며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은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최고의 고난도 훈련소이며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건강한 다리로 인생을 활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운동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0세 최봉자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매일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계단은 꿈도 못 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이는 단 한 층도 못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손잡이를 꽉 잡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다리가 너무 아파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 무릎이 오히려 덜 아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단 운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딱 1층만 오르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는 2층, 또 그 다음 주에는 3층까지 도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어느 날 친구 모임 장소가 5층에 있는 음식점이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도 숨이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너 뭐 먹고 다녀? 하자 최봉자 어르신은 눈을 반짝이며 계단 씹어먹고 다녀 하며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아파트 7층까지 오르기를 아침 운동으로 삼고 계시며 매일 다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은 어르신의 다리를 다시 살려낸 최고의 의사였고 이제는 그 계단이 삶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계단은 고통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과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혼이라도 하면 인생이 좀 덜 외로울까요? 나이 들어도 둘이 함께하면 덜 불안할 것 같았죠? 혼자보다는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낫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빚, 갈등, 책임, 질병, 그리고 끝없는 후회를 동반합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결혼이 현실의 늪이 되어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냉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65세 이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생계가 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강문호 씨는 은퇴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중매를 통해 62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취미도 잘 맞았고 성격도 온화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당신이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할 때마다 진심인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용돈이 부족하다며 매달 50만 원 이상을 요구했고 병원비, 보험료, 여행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은근히 문호 씨의 연금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고들더니 어느 날부턴가 자식들에게 아버지 재산은 반은 내 몫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결국 문호 씨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소진된 끝에 별거를 선택했고 이혼 소송 중 밝혀진 사실은 그녀가 결혼 직전에도 다른 고령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단기간 동거했던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계산된 생계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68세 박영자 씨는 한때 과거 직장 동료였던 남성과 다시 연락이 닿아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연신 이 나이에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만 있어도 복이라며 다정함을 표현했지만 이상하게도 통화의 절반은 요즘 생활비가 빠듯하다, 약값이 많이 나간다, 월세가 부담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을 마친 날 그는 조심스럽게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깊은 고민 끝에 관계를 정리했고 며칠 뒤 그가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돈줄로 보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중장년 재혼 시장에는 의외로 많은 감정 사기꾼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외로움을 노립니다. 당신 외롭지 않냐? 나는 진심이다.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서서히 신뢰를 얻고 결국 경제적 결합으로 유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후에는 병원비, 생활비, 친척 빚, 자식 문제 등 온갖 이유로 돈을 요구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일수록 초반엔 감정을 매우 세심하게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밥을 직접 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며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향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사람은 눈빛조차 절실하며 그 절실함이 오히려 진심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사람이겠어? 이 나이에 누가 날 속이겠어? 라는 자존심이 진실을 가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천만 원을 뜯기고 나서야 혹은 자녀에게 외면당한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깊어지고 판단은 흐려지며 고독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경제적 목적을 숨긴 재혼의 가장 큰 폐해는 돈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한번 속으면 이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 상처로 이어지고 삶의 질을 급격히 낮춥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자식들은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느냐며 원망하고 결국 갈등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사랑의 완성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삶 전체를 뒤흔드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보십시오. 진심보다도 통장을 먼저 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하는 배신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그 손길이 당신의 남은 재산과 명예를 앗아가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연금이 타인의 생활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72세 김병도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 매달 23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조용한 노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60대 중반 여성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우린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라며 감정적으로 김 씨를 흔들었고 병도 씨 역시 남은 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자신 명의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연금이 들어오는 날마다 200만 원씩 출금했습니다. 돈의 쓰임새를 묻자 식비, 약값, 잡비로 다 나간다는 말뿐이었고 영수증이나 내역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몰래 생활비 일부를 본인의 자녀에게 송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내 노후가 아니라 남의 가정에 흘러간 거더라고요. 반면 69세 조영실 씨는 사별 후 연금 수령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70대 초반의 남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본인의 연금이 부족하다며 생활비를 반씩 내자고 제안했고 조 씨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입을 밝히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조 씨에게 계산을 맡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돈줄로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연금은 내가 버텨온 인생의 대가지 누군가의 인생 구제비가 아닙니다. 노년의 연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한 결과이며 병원비, 약값, 생계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연금이 공짜 생활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재혼을 결심한 순간 당신이 받는 연금은 혼자가 아닌 둘의 몫이 되고 심지어 그 상대의 자녀, 가족까지 도와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재혼 전에는 각자 자립하자, 내가 벌어서 쓸게라는 말이 오가지만 결혼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병원비, 가족 문제 등으로 명분을 만들며 당신의 연금에 손을 뻗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줘라지만 몇 달이 지나면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당신 명의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접근하고 심지어 금융정보까지 넘기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본인은 경제적 자립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생계를 떠맡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연금은 더 이상 당신의 노후 자산이 아닙니다. 타인의 식비, 공과금, 보험료, 심지어 자녀의 등록금까지 당신의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평생을 전략하며 쌓아온 연금이 단 몇 달 만에 타인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 쓰이는 현실은 분명 충격입니다. 문제는 이런 재정적 착취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인다는 점입니다. 노후연금은 치밀한 설계와 방어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자식도 손대지 못하게 관리해야 할 이 돈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타인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순간 당신의 남은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모자라고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손해가 아니라
노년 삶 전체가 흔들리는 치명적 타격입니다. 65세 이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이든 외로움이든 어떤 이유라도 돈이 얽히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상대가 진심이라면 당신의 연금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그 사랑은 가면을 쓴 요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은 당신의 마지막 월급이며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통장은 지키십시오. 그 통장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마지막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로의 자식 때문에 피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67세 하정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3년간 홀로 지내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에 끌려 조심스럽게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단 6개월 만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딸이 수시로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어머니와 살면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느냐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엔 아예 손주를 데리고 와 며칠씩 눌러앉기도 했고 하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내가 보기엔 당신이 우리 가족과 어울릴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불만을 전했지만 돌아온 건 내 딸이 무슨 잘못이냐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 중이며 말합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메우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사랑보다 무서운 게 가족이었다. 반면 68세 고영자 씨는 연하의 남성과 재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자상했으며 정서적으로도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고 씨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부터 이 집은 나중에 누구 소유가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아버지 몰래 따로 만나 혹시 재산을 넘기는 일은 없겠지요? 라며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고 씨는 상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괜찮았지만 자식이 너무 무서웠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 노년의 재혼은 단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자식이라는 예민하고 복잡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자식들은 우리 쪽이 더 손해보는 건 아닌가를 먼저 따집니다. 특히 재산분배, 간병 책임, 주거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경계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한쪽은 우리 부모가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저 자식들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도 불편한 기류가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부모는 자식과 배우자 사이에 끼어 말 못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누구에게도 제대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식 간의 이권 다툼입니다. 이 집은 결국 누구 몫이냐, 우리 아버지 연금은 당신이 쓰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당신 부모가 더 받냐는 식의 논쟁이 오가고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로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결국 서로의 가족이 이혼 사유가 되어버리는 참극으로 이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해하고 상대방이 우리 가족의 자산을 뺏어가는 침입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다시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식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무례한 태도, 계산적인 질문, 방문 거부, 냉담한 인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정신적으로 갉아먹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부가 서로의 자식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내 자식이 왜 이리 무시당하나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고 서운해합니다. 결국 식탁은 냉기만 흐르고 집안은 서로의 자식들 사이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가족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의심하는 싸움터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자식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함께 늙어가기 위해 손잡은 사람이 자식 문제 하나로 원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 피가 마르고 감정이 메말라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기억도 함께 웃던 순간도 자식 간의 갈등 앞에선 무력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대가 당신을 보험으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72세 정기철 씨는 단정한 외모와 넉넉한 연금으로 동네에서 괜찮은 노인으로 통했습니다. 오랜 홀로살이에 지쳐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6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놀랄 만큼 빠르게 다정함을 표현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든든하다는 말과 함께 장을 보고 병원에 동행하며 정성을 쏟았고 기철 씨는 감동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그녀는 보험 설계사 한 명을 데려왔고 당신 명의로 노후를 준비해 놓는 게 좋다며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심지어 장례보험까지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이름은 그녀로 지정됐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피했고 자녀들에게도 이혼했다고 알렸습니다. 보험금 수령권은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었고 정 씨는 나는 남편이 아니라 보험금 계산서였구나라는 뼈아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반면 69세 김영자 씨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그가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고 슬쩍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 경제 얘기를 꺼낸 적 없었기에 의심이 일었고 자세히 물으니 자신이 과거 결혼했던 여성에게도 혹시라도 사고 나면 하며 보험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관계를 정리했고 지금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 없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다. 노년에 재혼해서 사랑이 아닌 보험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생 함께하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병들거나 죽으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특히 연금과 별도로 일정 금액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유혹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초반에 당신의 병력, 건강 상태, 재산 내역을 은근히 파고듭니다. 건강검진 자주 받으세요? 지금 약 드시는 건 있어요? 병원비는 혼자 부담하세요? 같은 말로 접근하면서 당신의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그 후에는 혹시 보험은 들어놨어요? 요즘은 부부끼리도 서로 챙기는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죠라는 말로 서서히 서류를 들이미는 패턴을 보입니다. 더 교묘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보험을 권유하지 않고 지인을 가장한 보험 설계사를 소개합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하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수익자는 결국 자신입니다. 당신이 병들거나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은 병원 의사도 보험사 직원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보험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모든 걸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의를 넘기고 주소를 공유하고 보험 관련 우편물까지 같이 받는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과 생명은 누군가의 예상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 돈이 걸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혼 사기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로 이루어졌고 당신 스스로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망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며 절대 당신에게 범죄자처럼 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병들거나 연로해졌을 때 슬쩍 거리를 두고 마지막 순간에 보험금만 챙긴 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이런 피해는 분노로 바뀝니다. 왜 저런 사람과 결혼했냐는 말이 쏟아지고 결국 가족 관계까지 붕괴됩니다. 당신은 재혼으로 인해 따뜻한 돌봄은커녕 신뢰와 돈,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끝까지 상대가 웃으면서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사기라기보다 감정 위에 쉬운 재정 테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보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함께 늙어갈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계산기로 노리는 이들과 엮이는 순간 노년의 평화는 처절한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히 경계하십시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지키는 냉정함입니다. 5번째 이유는 상대가 병들었을 때 모든 책임은 당신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71세 박철민 씨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60대 중반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을 자랑했고 나는 병원도 거의 안 간다며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철민 씨는 그런 모습에 안심했고 두 사람은 함께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며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8개월쯤 지나자 아내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했고
병원 검사 결과는 파킨슨병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졌고 약값과 진료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들기 시작했으며 철민 씨는 식사 준비부터 병원 동행, 심지어 시키는 일까지 도맡게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버지가 결혼하셨으니 책임지셔야죠였습니다. 1년 후 철민 씨는 자신이 간병인이 된 채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만으론 간병을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습니다라는 말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69세 김영자 씨는 자신보다 5살 연상의 남성과 재혼을 고려하다 미리 그의 병력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혼자서는 약 복용과 식단 관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김 씨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주변에서는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걸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병들었을 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고 병실에서는 동반 입원이 요구되며 자녀들은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인연이니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남습니다. 특히 치매, 중풍, 암,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은 간병 기간이 수년에서 십수년에 이르며 간병 스트레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파탄을 불러옵니다. 상대가 고통받는 만큼 돌보는 당신도 빠르게 망가집니다. 연금은 병원비로, 시간은 간병으로, 여유는 고통으로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책임의 늪입니다. 병든 배우자의 돌봄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쏟아집니다. 노년의 자신의 건강도 버거운 시기에 타인의 질병까지 떠안는다는 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탈진한 몸과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65세 이후의 결혼은 함께 늙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드는 일입니다. 상대가 병들었을 때 모든 책임이 당신 몫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눈물보다 무서운 것은 나 아닌 누군가의 병으로 무너지는 나의 삶입니다. 노후는 감정보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지키기 위해선 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